1958년 7월 7일,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기상청 사무실 한 곳에 있는 거대한 냉장고 크기의 컴퓨터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코넬 대학의 젊은 교수인 프랭크 로젯블렛이 컴퓨터에 일련의 카드를 보여주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중입니다. 각 카드의 한 면에는 검은색 사각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왼쪽에 표시가 있는 것과 오른쪽에 표시가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젠블렛이 플래시 카드를 계속 사용할수록 정확도는 향상되었습니다. 50번의 시도 후에 이 기계는 카드의 방향을 거의 완벽하게 식별했습니다. 로젠블렛은 이 기계를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퍼셉트론은 현재 인공지능 또는 AI라고 부르는 것의 개척자였으며,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젠블렛의 퍼셉트론과 그 후계자인 마크 아이을 신경망의 초기 버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신경망은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습니다. 네트워크가 더 많은 패턴을 식별할수록 분석 알고리즘이 개선되어 더욱 정확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960년의 이 프로세스는 느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마크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컴퓨터에 A, B, C 문자가 인쇄된 종이 조각을 넣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통해 그 종이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표시합니다. 마크 아이은 그 정보로 계산을 업데이트하여 다음에 더 정확한 추측 결과를 내놓습니다. 로젠블렛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인간 두뇌의 처리 과정과 비교하여 각 계산이 뉴런의 작동 구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많은 계산을 연결함으로써 컴퓨터는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었고, 로젠블렛은 이것을 연결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MIT 위 컴퓨터 과학자 마빈 민스키는 1969년 책에서 연결주의의 개념을 비판하고, 기계 학습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키의 책은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걸쳐 신경망 연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AI 위 겨울 동안 신경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기관은 거의 없었고 기계 학습에 대한 연구도 정체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제프리 힌트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AI 겨울의 절정이었지만 힌트는 여전히 AI에 대한 로젠블렛의 연결주의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고, 다음 10년 정도는 학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거쳐 마침내 토론토 대학교에 취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계학습 이론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추가 계산층을 이용하면 신경망의 잠재력을 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몇 명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 천천히 진전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과학자 리 덩을 만났습니다. 리 덩과 제프리 힌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휘슬러에서 열린 AI 컨퍼런스인 립스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덩은 마이크로소프트용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기회임을 직감한 힌트는 딥러닝 신경망이 기존의 접근 방식을 능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덩은 회의적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덩과 힌트는 2009년 대부분을 워싱턴 레드먼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백 시간의 녹음된 음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에 사용되는 GPU에서 실행되었는데 몇 주 동안의 처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오 파일을 분석하고 놀라운 정확도로 개별 단어를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곧 다른 기술 회사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험했습니다. 구글의 과학자인 나브딥 제이틀리는 자신의 딥러닝 머신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오류율이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은 신경망의 잠재적인 힘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미지 분류에서 자율주행차의 내비게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안에 딥러닝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야심찬 회사인 구글은 힌튼의 연구회사인 들리서치와 런던에 기반을 둔 딥민드와 같은 다른 AI 기업을 인수하여 책임을 지고 기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클레망 파라베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친구나 동료를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는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였지만 예상 못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파르베는 NYU 딥러닝 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몇 주 동안 페이스북 직원들로부터 줄곧 합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파르베는 주저했지만 CEO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이 결국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파라베뿐 아니라 많은 그의 동료가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회사들은 채용 경쟁에 뛰어들었고 모든 회사가 떠오르는 AI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딥러닝과 신경망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애플, 구글과 같은 야심찬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AI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각 회사는 일단 뛰어들어 먼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앞서 나갔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AI 연구원을 고용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는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최첨단 신경망은 서버에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을 통해 얼굴을 인식하고 언어를 번역하거나 구매 습관을 예측함으로써 타겟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정교한 봇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웹사이트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또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넬리아 안젤로바나 알렉스 크리제프스키와 같은 AI 전문가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시의 복잡성을 빠르게 탐색하도록 훈련시키는 기술을 구상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회사가 운영하는 수백만 대 서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경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프로젝트가 미래지향적이며 잠재적으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AI의 발전이 우리 문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초지능 기계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도 할 수 없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바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 명의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며 격자에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을 놓고 서로를 둘러싸려고 하는 게임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바둑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돌 하나를 놓는데 수많은 잠재적 경로가 있고 상대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말입니다. 2015년 10월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상위권 바둑 기사인 판휘를 꺾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게임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신경망 시스템인 알파고는 5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몇 달 후에는 인간 챔피언인 이세돌에게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분명히 AI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신경망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신경망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로젠블렛이 퍼셉트론을 처음 실험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신경망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두 가지 동향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첫째, 컴퓨터 프로세서가 점점 빨라지면서 저렴해졌습니다. 모든 최신 칩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풍부해진 결과 신경망은 매우 다양한 정보에 대해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연구자들은 기계학습 원리를 다양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려면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눈에 작은 병변, 출혈 및 미묘한 변색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을 적기에 검사할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구글의 엔지니어 바룬 굴샨과 의사 릴리 팽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아라빈드 안과 병원에서 모은 13만 개의 안구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질병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미묘한 경고 신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습된 신경망 프로그램은 몇 초 만에 모든 환자의 눈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9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숙련된 의사만큼 정확한 결과였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가 의료의 미래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망 학습을 이용하면 X선, 캣스캔, MRI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이나 특이한 점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패턴까지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짧은 농담, 표적 광고, 대중문화에 대한 열띤 논쟁 등 우리의 일상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의 영상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영상 속 트럼프는 당신이 아는 트럼프와는 달리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말할 때의 입모양과 그 음절이 정확하게 동기화되고 있으니 더빙은 아닙니다. 그의 제스처도 말의 리듬과 일치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재생하면 작은 결함과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 영상은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믿을만합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된 AI가 있을 미래에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대 초, 기계학습 연구는 정보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컴퓨터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로 구성된 세트에 대해 훈련된 AI 프로그램은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구글의 연구원 이안 구펠로우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즉, AI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펠로우는 최초의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를 훈련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다른 네트워크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판단합니다. 두 네트워크가 정보를 계속해서 교환함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는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합니다. 가짜 이미지는 항상 존재했지만 GAN을 사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사람이나 사물의 사실적인 모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얼리어답터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인들의 사실 같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무해한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하는 명백한 범죄와 같은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가 직면한 문제는 딥페이크만이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종이나 성별의 편견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2018년 컴퓨터 과학자 조이 부올라미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백인이 아니거나 남성의 얼굴이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망이 백인과 남성에 치우친 데이터로 학습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AI가 차별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가을, NYC에 기반을 둔 AI 연구 개발 스타트업인 클래러파이위 엔지니어 8명에게 이상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 차량 및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축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 인식률이 좋아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머뭇거리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곧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일반 고객이 아닌 미 국방부를 위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축한 신경망은 드론이 탐색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정부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던 것입니다. 뉴스가 나온 후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I는 점점 정치 세계와 얽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AI 기능을 열망하는 조직은 민간 기업만이 아닙니다. 정부 또한 기계학습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2030년까지 AI 분야의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군대를 위한 AI 시스템 개발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 국방부와 구글은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수백만 달러의 파트너십에 협약했습니다. 이 계약은 구글의 AI팀이 펜타곤의 드론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한 신경망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많은 엔지니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직원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후퇴했지만 구글 이사회는 미래에 있을 파트너십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선거 기간 동안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영국 신생기업이 5천만 개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잘못된 캠페인 광고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플랫폼의 중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러한 플랫폼은 급진적인 선동이나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AI를 사용하여 유해한 콘텐츠를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장 발전된 신경망조차도 정치적 발언의 뉘앙스를 분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AI는 빠르게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중재를 하자마자 또 다른 잘못된 정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AI를 선의로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쪽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화창한 봄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슈어라인 원형극장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의 남자는 기타를 휘두르는 록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였습니다. 기술 기업의 연내 행사인 I/O에서 피차이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혁신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시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웨이브넷이라는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피차이가 재생한 영상에서 어시스턴트는 성공적으로 식당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예약을 접수한 식당의 직원은 자신이 컴퓨터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AI의 이 새로운 기능은 군중을 놀라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감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마커스는 피차이의 시연을 보았을 때 그저 경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는 머신 러닝의 진정한 잠재력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구글은 AI 비서가 말하는 것과 대화에 대해 거의 인간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마커스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화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보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의 주장은 생득주의라는 학파의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생득주의자들은 인간 지능의 상당 부분이 진화에 의해 우리 두뇌에 고정되어 있어 타고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학습이 신경망 학습인 딥러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의 두뇌는 매우 민첩하여 한두 가지 예를 보고 나면 동물을 식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경우 동물을 식별하려면 수백만 개의 이미지로 신경망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생득주의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능력 차이 때문에 특히 언어 이해와 같은 복잡한 처리에 대해 신경망 AI가 예상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구글 어시스턴트는 기본적인 암기식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도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복잡한 대화나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AI 비서는 예약을 할 수 있지만 농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픈AI 팀은 현재 범용 언어 모델링이라는 접근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신경망의 훈련을 통해 언어를 보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약간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구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이 2개, 3개, 50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픈AI 수석과학자인 일리아 슈츠케버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정신만큼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혁명적일 것입니다. 하나의 초지능 컴퓨터는 다른 더 좋은 버전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AI는 우리의 상상 이상인 지점으로 인류를 데려갈 것입니다. 숭고한 꿈이지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로젠블렛이 처음 퍼셉트론을 소개했을 때에도 회의론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컴퓨터가 곧 기술 능력과 지적 기량 면에서 인류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합니다. 카네기 멜론의 교수인 허버트 사이먼은 불과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예측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보가 일관적인 속도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과 같거나 심지어 초인간적인 지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초인간적인 지능은 범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 즉 AGI라고도 불립니다. 2018년 오픈AI는 회사 연구의 명시적 목표에 AGI 개발을 추가했습니다.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야심찬 목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GI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회사는 신경망에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하드웨어는 신경망이 현재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편 기계학습의 재부은기를 가져왔던 제프리 힌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연구는 캡슐 네트워크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구조와 기능 면에서 인간의 두뇌에 더 가깝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유행할지도 모릅니다. AI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니까요.